이번 시간에는 강체의 회전운동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회전운동과 각운동량에 대해서 배웠고, 이 시간에는 이제 각운동량 보존과 그 다음에 토크가 작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세차 운동하는 경우, 토크와 세차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가 점질량, 질점이 있습니다. 질점. 크기는 없고 질량만 m인 이런 m이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반지름 L로 이렇게 원운동할 때 이 질점의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회전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ml 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점이 아니고 그냥 막대를, 질량은 m이지만 길이가 가느다란 막대를 보통 얘기하는, 가느다란 막대의 의미는 뭐냐면 질량이 다 1차원 선상에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는 균일한 막대, 그러니까 두께도 없고 그냥 1차원 가느다란 철사줄 같은 1차원상의 그 물체를, 막대를 우리가 가느다란 막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이 m으로 이렇게 L이라고 하는 이 길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이 막대의 한쪽 끝을 빙글 돌리면 그때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이 질량이 m인 질점, L만큼 반지름 L로 돌고 있는 질점의 관성 모멘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관성 모멘트가 크고 작다 이런 얘기는,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회전시키는 게 어렵다.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회전시키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대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를 돌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L만큼 반지름 L로 질점, 그 쇠구슬 질량이 m인 구슬을 이렇게 돌리는 게 더 쉬울까요? 정답은 뚜두두두, 이 당연한 것 같이는 안 보이지만 이제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요 질점 m, L만큼 떨어진 반지름 L로 돌고 있는 질점 m의 관성 모멘트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인데 이 3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질점의 관성 모멘트보다 훨씬 작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 이 질량이 그냥 m의 그냥 한쪽 그 한 지점에 m이 딱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 m을 골고루 L이라는 길이에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시켰을 때 회전시키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질량이 m인 질점이 반지름 L로 회전 운동할 때의 관성 모멘트보다 작다. 그 이유는 질점이 m을 골고루 분산시켜가지고 회전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좀 더 쉬워지면 우리가 그 회전 관성이 작다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 관성 모멘트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막대인데 회전축을 한쪽 끝에다가 두지 않고 정중앙에, 막대의 중앙에 질량 중심에다가 놓고 이놈을 돌리면 한쪽 끝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보다 중앙에 회전축을 두고 회전시킬 때 두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더 이 물체를, 막대를 돌리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밑에가 더 쉽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보다는 더 작아질 겁니다. 그 값이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합니다. 훨씬 한 4배 정도 더 작아졌죠? 이놈이 더 회전 운동을 시키는데 회전시키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막대라고 하더라도 관성 모멘트가,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똑같은 게 아니고 회전축이 달라지면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자꾸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성 모멘트가 항상 유일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회전축에 따라서도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 한 지점에 딱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질량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 그렇지만 또 축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회전 관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량 분포에 따라서 회전 관성이 다르다.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가운동량 보존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가운동량은 회전 관성,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가 물체의 가운동량이라고 했고 이 가운동량이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회전운동 방정식이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주는 회전운동 방정식이 바로 이제 토크가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를 이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토크가 0이면 그 외부에서 어떤 강체에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토크도 0이 되고 토크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토크가 0이면 이 가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크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크가 0이면 가운동량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가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가운동량은 스칼라량이 아니고 벡터량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크기만 일정하면 안 되고 방향도 변하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그게 가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어떤 벡터량이 보존이 된다는 얘기, 일정하다는 얘기는 벡터의 크기도 일정할 뿐만 아니고 방향도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보존 법칙의 특징입니다. 벡터량의 보존 법칙의 특징이고 그 가운동량 보존 법칙의 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젊은 학생이 이제 R형을 들고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 의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누군가가 처음에 이 회전 의자를 이제 좀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전 의자가 각속도 오메가 i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생이 R형을 들고 있는 학생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학생과 의자와 이 지금 R형이 이루는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지금 I라고 하면 이때 이 시스템의 가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은 L은 I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시스템의 가운동량은 지금 가운동량의 방향은 지금 화살표 위쪽 방향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 가운동량의 방향은 지금 위쪽 방향, 위쪽 방향이고 각속도도 지금 오른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각속도의 방향은 가운동량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라고 우리 방향으로 따지면 위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각속도의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위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면 아래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좀 선생님이 이 학생 보고 팔을 좀 굽히라고 해서 팔을 좀 오므려라 했더니 팔을 싹 오므렸습니다. 이때는 지금 누군가가 바깥에서 외력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힘으로 지금 학생이 지금 팔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이 강체의 질량 분포가 달라졌죠. 강체의 질량 분포가 달라졌고 그때 이 시스템의 지금 이 개의 관성 모멘트를 제가 초기의 관성 모멘트를 I 밑에 아래 첨자 I 그걸 제가 이제 I sub I 이렇게 읽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팔을 오므린 상태에서 이 개의 관성 모멘트가 바뀌었습니다. I sub F로 바뀌고 나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그때의 관성 모멘트가 가운동량이 지금 바깥에서 외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크는 작용하지 않고 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 앵귤러 모멘텀 가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 처음 상태의 가운동량을 Li는 I sub I 오메가 I 그리고 팔을 오므린 상태에서의 관성 모멘트도 바뀌었고 각속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나중 상태를 I sub F 오메가 sub F 그리고 그거의 곱을 나중 상태의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제가 기호로 나타냈는데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바깥에서
토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돼야 됩니다.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외력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력이 없고 그 신체의 각 부분에서 작용 반작용만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항상 앵귤러 모멘텀이 가운동량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LI하고 LF는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I sub I 초기에 관성 모멘트하고 나중에 관성 모멘트는 달라졌죠. 어떤 경우에 관성 모멘트가 더 클까요? 팔을 쭉 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질량이 고르게 널리 회전축으로부터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와 회전축 중심으로 질량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관성 모멘트가 더 큽니다. 회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I sub I가 I sub F보다 관성 모멘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운동량은 같아야 되는데 I sub I 초기의 관성 모멘트가 나중에 관성 모멘트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각속도를 따지면 각속도는 나중 상태의 각속도가 처음 상태의 각속도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I 곱하기 오메가, I 오메가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I가 작아지면 오메가가 커지고 I가 커지면 오메가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이게 가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나중 상태의 각속도를 나타낼 때 원을 굉장히 크게 그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회전 의자가 혹시 있거나 그러면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예제는 똑같이 이제 회전 의자에 스툴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는 회전하는 의자 위에 어떤 학생이 앉아 있고, 이 학생이 앉아 있는 상태, 지금은 이제 회전 의자지만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를 지금 빙글빙글 돌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 축을 돌리고 있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걸 바퀴의 가운동량을 L바, 바퀴라고 쓸려다가 너무 길어서 L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각속도를 오메가 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놈은 이 바퀴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의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을 해주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L 바는 I 바 곱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의 관성 모멘트는 바퀴의 가운동량은 바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바퀴의 각속도. 그런데 이 학생이 그냥 다른 건 안 하고 바퀴만 그냥 지금 거꾸로 들었어요. 거꾸로 그냥 뒤집었더니, 뒤집게 되면 바퀴의 회전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가운동량이 지금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가운동량도 뒤집어졌고 각속도도 지금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처음 상태에 비해서 가운동량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고 각속도의 크기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가운동량의 크기하고 가운동량의 방향과 각속도의 방향만 바뀌었죠. 방향만 바뀌었고 크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군가가 바깥에서 외력을 작용한 상태가 아니고, 이 학생이 이 의자와 사람과 바퀴계에서 안에서 지금 학생이 거꾸로 그 바퀴만 뒤집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크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의 토탈, 이 개의 총 가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퀴의 가운동량이 아니고 의자, 사람, 바퀴의 이 토탈 시스템의 가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처음 상태는 돌고 있는 놈은 바퀴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 개의 가운동량은 L 바퀴밖에는 없을 테고, 그 가운동량의 방향은 위쪽 방향. 그리고 나중 상태에서는 지금 바퀴만 들여다보면 바퀴는 앵귤러 모멘텀이 바뀌었죠. 거꾸로 뒤집어졌는데 지금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이 시스템의
시스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사람, 의자, 그 다음에 바퀴의 총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지금 처음 바퀴만 비교해보면 바퀴는 완전히 가군동량이 보존 안 되죠. 왜냐하면 크기는 안 변했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두 개의 가군동량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크기로 따지면 L 바의 크기를 갖고 위쪽 방향의 가군동량을 나중 상태에서도 R자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과 이 회전 의자가 만드는 가군동량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가군동량은 위쪽 방향으로 향해야 되고 크기는 L 바의 2배가 돼야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바퀴면 이 학생은 바퀴의 그 방향만 회전하는 방향만 거꾸로 들었을 뿐인데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의자가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림과 같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의자가 회전을 하면서 처음 상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과 나중 상태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의자의 앵귤러 모멘텀은 크기가 2 곱하기 바퀴의 초기 앵귤러 모멘텀하고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의자의 그 앵귤러 모멘텀은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관성 모멘트 그건 지금 모르겠고 곱하기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각속도 L은 I 오메가니까 근데 이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가운동량은 2 곱하기 바퀴의 앵귤러 모멘텀과 같다고 했잖아요. 가운동량이 보존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회전하는 의자의 각속력이라고 제가 할게요. 회전하는 의자의 각속도는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관성 모멘트 분의 2 곱하기 바퀴가 만드는 가군동량 L바는 I바 곱하기 오메가 바니까 이걸 다시 써주면 얘는 2 times I바 나누기 I 사람과 의자가 만드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바퀴의 각속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바깥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토탈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의 그 앵귤러 모멘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의자의 각속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속해 가지고 토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여기서 가군동량 보존은 따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